네, 저희가 우리 중간고사 보기 전에 보고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요. 원가법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가법 중에 이제 제조달 원가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오늘 나갈 쪽은 이제 감가 수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208페이지 교재 보시는 분들은 208페이지에 이제 감가 수정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먼저 간단하게 원가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배웠었던 것처럼 부동산의 가치는, 다양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과 가치의 구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재화의 가격,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것은 실제로 시장에서 얼마에 사고 팔렸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가격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은 하나만 존재합니다. 최근에 얼마에 이게 사고 팔렸다 그러면 그 값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나가 딱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가격인데, 반면에 가치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떤 물건의 진정한 값어치, 진가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진정한 값어치가 얼마냐, 즉 가치가 얼마냐는 것은 그거를 평가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를 뭐 높게 평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낮게 평가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치의 다양성, 가치의 다원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나중에 기말고사 때 이제 계산 문제, 어떤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평가하시오. 뭐 이런 식의 계산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 가치가 뭐 10억은 맞고 11억은 틀리고 뭐 9억은 틀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의 가치에 이르는 그 논리적인 과정을 잘 설명해주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치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감정평가사 시험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다만 이제 중개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니까는 딱 정답이 딱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 시험에서는 딱 정답이 있는 것이고, 이런 논수령, 가치를 평가하라라는 이런 논수령 시험은 뭐 감정평가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말고사도 마찬가지고 딱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답에 이르는 논리적인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논리적인 과정을 이제 공부하는 지금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원가법이고, 그 다음에가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마지막에 수익환원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원가 공식, 원가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법이라는 것은 어떤 부동산의 가치는 그 부동산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나 비용이 그 부동산의 가치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원가법이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제조달 원가라는 거는 이 부동산을 똑같이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제조달 원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것은 이 부동산을 처음에 만들 때 들어가는 건축비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현재 이 시점에 이 부동산을 만들 때 과연 비용이나 원가가 얼마가 들어갈지를 따지는 것이 제조달 원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금 이 산학협동관 이 건물이 한 20년 됐을 거거든요. 근데 20년 전에 이 건물을 짓는데 건축비가 뭐 100억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럼 이때 우리 원가법으로 이 건물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럼 제조들 원가가 100억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이 건물 지을 때 100억이 들어갔지만 지금 현재 뭐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똑같은 동일한 기능과 효용을 갖는 이 건물을 지을 때 뭐 2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제조단가는 100억이 아니라 200억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 정확하게는 가격의 기준이 되는 현재 시점에 이 부동산을 다시 동일한 효용과 기능을 갖는 부동산을 다시 만들 때 얼마가 필요하냐. 이게 이제 제조달 원가의 개념입니다. 근데 원가법으로 가치를 평가할 때, 이 제조달 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다시 짓는데 200억이 들어가니까 이 건물의 가치는 200억이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건물은 삼각자산이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죠. 그러니까 이 건물을 다시 짓는데 200억이 들어가지만 어쨌든 이 건물은 지은 지 2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이 제조달 원가에서 빼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가 수정이죠. 감가 상각, 감가 수정만큼을 빼줘야 이 지금 현재 시점에 이 건물의 정확한 가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법에 의해서
그 가치를 구할 때 우리가 원가법에 의해서 구한 부동산의 가치를 적산 가격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산 가격은 제조들 원가에서 감가수정만큼을 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감가수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감가상각, 감가수정 이렇게 이제 일상에서도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결국 특히 건물 같은 경우 건물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낡아지고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감가수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감가수정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제 208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감가수정은 제조달 원가에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기준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입니다. 이게 앞에서 우리가 뭐 균형의 원칙, 뭐 적합의 원칙 이런 거 공부할 때도 이 내용들을 미리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물리적으로 낡아지는 거죠. 건물이 낡아지듯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마멸, 훼손, 또 뭐 재해, 뭐 재해 등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다양한 물리적 감가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물리적 요인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물리적 감가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외에도 감가 요인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가 기능적 감가 요인이에요. 기능적 감가 요인은 뭐 유용성이 감소한다거나 기능이 진부화됐다거나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균형의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균형의 원칙이란 부동산이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에 맞지 않으면 감가가 된다. 그중에서 이제 기능적 감가가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균형의 원칙과 관련돼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에 맞지 않다거나 이럴 경우에 기능적 감가가 되고요. 뭐 그 예로 나오는 게 바로 옆에 이거죠. 건물과 부지가 부적응. 즉 땅에 있는데 땅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는데 건물의 배치가 조화롭지 않다거나 아니면 건폐율이 비효율적이다거나 예를 들어서 땅이 1000평짜리 땅인데 거기에 뭐 50평짜리 건물이 따라 하나 올라가 있다. 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기능적 감가 요인입니다. 그 밖에 뭐 구조, 자재, 설계 등이 결함이 있다거나 설비의 부족 또는 과잉, 디자인의 낙후성, 형식의 구식화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능적 감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아파트 단지에 예전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 보면 지하 주차장이 아예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감가 요인이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 더 그게 감가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는 지하 주차장 없어도 그냥 그런 데로 살겠다라고 하던 분들이 많았다라면 요즘은 지하 주차장이 없다라는 걸 굉장히 크게 불편함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감가를 많이 이제 쳐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아주 뭐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 지하 주차장이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아파트들이 그러면은 지하 주차장이 없다는 것이 물리적 감가냐 하면 그렇진 않죠. 우리가 생각해도 지하 주차장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 건물이 낡아졌다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뭐 디자인의 낙후성 또는 형식의 구식화 같은 이제 것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하 주차장이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기능적 감가 요인입니다. 또 요즘에는 지하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엘리베이터로 직접 연결이 안 돼 있다. 뭐 이런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이게 세대에 따라 이게 설계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가 요인으로 많이 보죠. 예전에는 지하주차장이 그냥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좀 더 편리하게 엘리베이터로 바로 연결이 되어야 더 좋다. 그럼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런 식의 기능적 감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를 들어 건부감가. 그러니까 건부감가라는 것은 땅 위에 대지 위에 건물이 올라감으로써 땅의 가치를 갉아먹는 것을 건부감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부감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이런 기능적 감가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능적 감가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감가 요인은 이번에는 이제 주변 환경으로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감가되는 것을 이제 경제적 감가라고 하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과 그것이 위치하고 있는 부근의 환경과의 관계에 따른 외부적, 위치적 감가 요인이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그 땅이나 그 해당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환경이 바뀌었거나 환경이 좀 안 좋게 바뀌었을 때, 좀 불리하게 바뀌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경제적 감가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의 쇠퇴, 뭐 부동산과 인근 환경과의 부적합, 그래서 우리가 적합의 원칙, 적합의 원칙에 어긋나면 경제적 감가 요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시장성이 감퇴되거나 뭐 교통 혼잡, 위험 혐오 시설과의 인접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그 해당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동산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서의 좀 안 좋은 영향으로 가치가 깎이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나 기능적 감가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가 수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따지면 이 부동산의 감가가 되는 요인들을 다 반영을 해서 그걸 다 깎아주고 현재 시점에 이 부동산의 가장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물리적 감가라든지 경제적 감가라든지 기능적 감가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깎아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현재 시점의 부동산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원칙이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가 수정을 할 때 특히 이게 그 중개사 시험이나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올 때는 그런 것들을 문제화해서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 감가, 그러면은 주변에 뭐 쓰레기 하천장이 들어와서 이게 가치가 깎였다. 그럼 이게 얼마나 깎였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객관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감가가 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가 감가됐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통 이런 계산 문제에서는 딱 정형적인 방법에 의한 감가만 이제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단가 수정 방법들이 나와요. 여기 이제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가 특히 중개사 시험이나 이런 거 준비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정액법이라고 하나 있는데 이것만 딱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한번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감가 수정 방법은 네, 209페이지 넘어갔죠. 첫 번째 감가 수정 방법은 내용 연수에 의한 방법입니다. 내용 연수법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용 연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수명처럼 건물이 이제 수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용 연수. 그러니까 수명이 있고 수명이 다 끝나면 건물의 가치는 이제 거의 이제 제로가 된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가 수정, 뭐 특히 계산 문제에서 감가 수정할 때는 다 이 내용 연수법에 의해서 감가 수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연수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건물의 수명이 내용연수가 50년이다라고 하면 1년에 딱 얼마씩 얼마씩 감가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물리적 감가 요인,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물리적 감가 요인은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겠지만 기능적 감가라든지 경제적 감가 이런 것들은 내용연수법으로 반영하기가 어렵죠. 아까 얘기한 뭐 아파트 단지에 지하 주차장이 없다거나 이런 것들을 단순히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그게 감가가 정확하게 반영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연수법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는 이게 아주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용연수법을 반영해서 감가 수정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때 내용연수의 개념은 물리적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물리적 내용연수는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존속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을 뜻합니다. 반면 경제적 내용연수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존속하는 것과 달리 어쨌든 이 부동산이 효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을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경제적 내용연수가 물리적 내용연수보다 그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냐면, 예를 들어 뭐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30년 뭐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뭐 40년, 50년 정도 되면 뭐 재건축 보통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사실 그 아파트의 물리적 수명, 물적 내용연수는 그거보다 훨씬 더 길 거예요. 그렇죠? 물리적 내용 연수는 보통 요즘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100년 이상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 존속 기간은 훨씬 더 길겠죠. 근데 이 아파트의 단지의 효용이 유지되는 기간은 보통 이제 50년이 넘지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지금 50년 넘어가는 그 아파트들도 지금 꽤 있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경제적 내용연수는 50년이 안 된다. 뭐 30년, 40년, 50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경제적 내용연수가 물리적 내용연수보다는 보통 짧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특히 경제적 잔존 내용연수가 중요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 부동산의 효용이 몇 년 정도 남았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데, 어쨌든 물리적 개념보다는 경제적 내용 연수, 경제적으로 경제성이 얼마만큼 유지될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내용 연수로 따지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이제 나오는 게 잔가율이라는 개념이죠. 잔가율은 이런 뜻이에요. 내용 연수가 만료됐을 때 잔존가액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경제적 내용 연수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경제적 내용 연수가 예를 들어서 50년이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경제적 내용 연수가 50년이라고 했을 때, 딱 50년이 딱 지나면 이 철근 콘크리트 이 건물의 가치가 그럼 제로가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때 뭐 거의 뭐 먼지처럼 사라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0년이 지나도 철근 콘크리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잔존 가치라는 것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잔가율이라는 것은 제조자 원가, 즉 그 물건의 원가 대비해서 내용 연수가 만료됐을 때 최종 잔존가액이 몇 퍼센트 남을 것이냐. 보통은 우리가 10%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연수가 50년이라고 했을 때 50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 부동산의 가치가 제로로 되는 것은 아니고 10%는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아, 그럼 예를 들어서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동안 감가가 될 텐데, 이 감가되는 총액의 크기가 그 제조도로가 100만큼이 아니라 100에서 10%뺀 90만큼이 감가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잔존 가치는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아셔야 밑에 이제 정액법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정액법을 보시면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정액법만 알아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다 정액법 범위 내에서만 나옵니다.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서 이 정액법은 말 그대로 일정한 액수라는 뜻이에요. 일정한 금액, 일정한 액수. 즉, 이거는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하다. 즉, 매년 똑같이 올해 2억 감가됐으면 내년에도 2억 감가되고 10년 후에도 2억 감가되고 이렇게 매년 똑같은 금액씩 감가하는 방법을 정액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보시면 대상 부동산의 감가 총액을 단순히 경제적 내용 연수로 평분한 매년의 감가액을 정하고 이를 매년 감가해 나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감가 총액, 대상 부동산의 감가 총액이 아까 말씀드린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조들한가 전체 100%가 감가되는 것이 아니라 잔가, 잔존 가치를 빼고 감가 총액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감가 총액은 제조들한가 전체가 아니다. 제조들한가에서 잔존 가치 부분을 뺀 만큼을 내용연수 동안 감가를 하는데 그때 감가 총액을 그 내용연수 기간으로 그냥 평균을 하는 거죠. 평균을 해서 그냥 똑같이 매년 똑같은 금액씩 감가한다. 뭐 이런 개념이 정액법입니다.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감가 누계액은 경과 연수에 정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2억씩 감가된다. 그러면은 20년 동안 총 감가액은 뭐 2억 곱하기 20 해서 뭐 40억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정비를 해서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정비에서 쭉 직선으로 늘어난다 해서 이것을 직선법 또는 평균삼각법이라고 합니다. 계산이 엄청 간편하죠. 그러니까 가장 직관적이고 계산이 간편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런 류의 감가 수정 방법의 가장 공통적인 단점은 실제 감가가 불일치하다는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가에는 물리적 감가도 있고, 기능적 감가도 있고, 경제적 감가도 있고 한데, 지금 이거는 뭐 물리적 감가, 그 중에서도 뭐 시간 경과에 따른 감가만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감가하고는, 감가된 내용하고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주로 이런 정액법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요. 이때 정액법은 주로 건물 등 구축물과 뭐 특허권 같은 무형 보존자산에 적용된다. 특히 이제 건물 가치 평가할 때 감가 수정은 다 정액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가치를 평가한다, 원가법으로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하면 이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얼마 건축비가 들어가는지 이게 제조들 원가고 여기에서 이 정액법에 따라서 경과 연수만큼 감가 수정을
해주는 식으로 이제 건물의 가치를 원가법 방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액법에 따른 감가 수정액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매년의 감가액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액법이라고 하니까 매년의 감가액이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매년 그럼 얼마씩 감가가 되는지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매년의 감가액은 아까 정의를 보면 감가 총액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눠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감가총액이 뭐였죠? 제조들 원가가 아니라 거기서 잔존가치가 남으니까 잔존가치가 예를 들어 10% 남는다 그러면 10% 잔존가치율을 뺀 나머지만큼이 감가총액이고 이걸 경제적 내용으로 나누면 매년의 감가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났다, 10년이 경과일수가 지났다라고 했을 때 매년 5년이나 10년 동안 감가가 됐을 거잖아요. 그럼 현재 시점에 감가 총액, 감가 누계액이 얼마냐 하면 매년의 감가액에 경과연수를 곱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감가 총액을 구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점까지 감가 총액을 구했다라고 하면 적산 가격, 즉 원가법에 의한 건물의 가치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제조들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주면 현재 시점에 원가법에 의한 건물의 가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점에 어떤 건물의 제조들 원가가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이 건물의 가치, 건물을, 똑같은 건물을 다시 짓는다라고 하면 한 100억 원 정도 이제 소요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보통 잔가율, 지금 말씀드린 잔가율은 보통 10%로 간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겠죠. 내용연수는 50년. 그리고 현재 시점의 경과연수, 경과연수는 뭐 5년. 그러니까 건물을 지은 지 5년 지났다. 이런 정보들이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럼 이 경우에 이 건물의 적당 가격, 즉 원가법에 의한 가치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 지금 방금 본 내용으로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도 이 정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금방 이제 구할 수 있는 계산기도 주어지니까 금방 구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럼 적산 가격을 구하시려고 하면 먼저 공식을 써봐야 되죠. 제조들 원가에서 감가수정만큼을 빼면 현재 시점에 이 부동산의 건물의 가치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조들 원가는 주어졌죠. 아주 친절하게. 문제에서 100억이다라고 주어졌잖아요. 물론 조금 더 나간다라면 제조들 원가를 직접 구하는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현재 시점에 제조들 원가가 100억이다라고 주어졌으면 이거는 간단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감가수정액만큼을 이제 구하면 뭐 쉽게 이건 뭐 암산으로도 구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감가수정액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항상 이제 정액법으로 감가를 하니까 그럼 맨 처음에 구해야 될 게, 그럼 매년 일정한 감가액이 얼마일지, 즉 매년의 감가액을 알아야 돼요. 매년 감가액. 그럼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조들 원가 곱하기 1 잔가율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매년의 감가액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조들 원가가 100억이고 잔가율이 10%잖아요. 0.1. 그러니까 100억의 10%를 뺀 90억. 그러니까 90억이라는 게 결국 감가총액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100억짜리 건물이지만 50년이 지나서 이게 딱 가격이 제로, 즉 단가율이 0%라고 하면 100억을 50년 동안 감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100억 중에 50년이 지나도 10%는 남아요. 10억 어치는 남는다는 얘기죠. 그럼 50년 동안 감가될 총액은 100억 전체가 아니라 10억을 뺀 90억이 감가 총액이죠. 그럼 90억을 내용연수 50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1억 8천이죠. 1.8억.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부동산은 건물은 매년 1억 8천씩, 1억 8천씩 50년 동안 감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100억짜리가 50년 후에 딱 10억이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그럼 매년의 감가액이 1.8억이라는 얘기고, 1억 8천이라는 얘기고, 근데 이거는 1년의 감가액이니까 지금 경과연수가 5년이잖아요. 그럼 현재 시점까지 총 누적된
그 감가액은 1억 8천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러면은 9억이잖아요. 9억. 그러니까 현재 시점까지 감가 수정액, 감가 누계액은 9억입니다. 그럼 제조들어가가 100억이고 감가 수정액이 지금까지 9억이 깎였으니까 이 현재 시점의 이 부동산의 가격은 91억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책에는 이렇게 막 공식으로 나오지만 사실 이 공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실제 이런 사례를 대비해서 보면 뭐 그냥 당연히 그렇구나. 정액법이라는 게 그냥 매년 똑같은 금액씩 깎여 나가는 것이니까 일단 중요한 게 매년 그럼 얼마씩 깎일 것인지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매년 깎였는데 지금 경과연수가 5년인가 10년인가에 따라서 누적된 감가액이 경과연수에 그냥 곱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누적된 감가액만큼을 제조들 업과에서 빼주면 이제 현재 시점의 가치를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정액법에 관한 내용이고요. 뭐 사실 뭐 정액법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뭐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러니까 계산 문제에서는 다른 문제가 아마 나올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뭐 만약에 이제 중개사 시험에 그 지문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에서는 뭐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방법들은 그냥 개념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률법이라고 있는데 정률법은 이 말 표현 그대로 일정한 비율씩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금액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씩 감가된다라는 것. 근데 그게 이제 정률법이고요. 그래서 매년 말의 잔존 가격에서 일정한 감가율. 그러니까 감가율이 정해져 있어요. 처음에부터 뭐 1%든 뭐 2%든 3%든 매년 감가되는 그 률이 일정하고. 근데 그러면 매년의 감가액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잔존 가격이 계속 깎여 나가니까 똑같이 5%씩 감가를 한다 하더라도 처음의 시점에서는 잔존 가치가 100억이었으니까 5% 감가를 하면 5억이 감가가 되겠지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늘까요? 줄까요? 감가액이? 줄겠죠. 똑같이 5%를 감가를 해도 그다음부터는 깎여 나갔잖아요. 원본 가치가 깎여 나갔으니까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첫 해의 감가액이 가장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가치가 체감함에 따라 감가액도 점점 줄어든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 중개사 시험에 보면 이런 특징 정도까지는 지문에서 출제가 돼요. 객관식 문제로. 근데 정률법을 계산하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게 나오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 공식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우리 그런 계산기 이 중개사 시험에 들고 들어가는 그런 계산기로는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네, 그냥 정해법처럼 그냥 아주 간단하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 하는 그런 문제들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 이제 기말고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률법은 이런 개념이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상환기금법 이런 거는 더 어려워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도 이제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본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간법 이런 것들이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 수정을 하는 방법들, 즉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들이었고요. 근데 그 외에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감가법이라고 해서요. 관찰감가법이라고 해서 그냥 관찰해서 내가 이제 어떤 부동산을 면밀하게 관찰해서 여기 가치가 얼마 정도 떨어졌겠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관찰감가법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떤 부동산의 현재 시점에 가장 정확한 가치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본 내용연수법에 따른다면 정밀하지 못하거든요. 그냥 내용 요소에 따라서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을 한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직접 관찰을 해서, 이 아파트 단지에 예를 들어서 뭐 지하 주차장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감가를 하고, 기능적 감가죠. 그리고 주변 환경이 좀 안 좋아졌다. 그러면 경제적 감가도 하고, 이런 식을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는 감정평가사들은 관찰감가법까지 이제 동원을 해서 같이 평가를 하고 그걸 이제 보고서에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주관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문제화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안 나오죠. 관찰감가법을 통해서 그럼 얼마나 감가됐는지는 그 전문가의 그냥 양식과 판단에 따라 맡기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도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정액법이고 뭐 정률법은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관찰감가법은 이런 면밀하게 직접 관찰해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까지 이제 반영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관찰감가법이다라고 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윗부분에 208페이지 맨 앞쪽에 이제 보시면 표 3-5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감가 감가상각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실은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엄밀하게는 법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까지는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세법, 그 밑에 이제 각주에 나왔는데 기업회계, 즉 세법상 용어입니다. 세무회계상 용어를 뜻해요. 그래서 이게 왜 세무회계상 용어냐면 세법에 관련이 되냐면 그 감가상각이 결국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죠. 지금 현재 시점에 내가 구체적으로 뭐 내 호주머니에서 현금 얼마가 나간 것은 아니지만 그 건물이 1년 동안 얼마나 낡았다라는 것이 감가상각 비용이고 세법에서는 그거를 비용 처리를 해주죠. 그러니까 감가상각 비용을 비용 처리를 해준다라는 뜻은 그만큼 세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소득세는 결국 소득을 기준으로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감가상각 비용만큼 소득에서 이제 빼주니까 그럼 당연히 소득세가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금 처리 때문에 등장하는 개념이 감가상각의 개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은 굉장히 기계적입니다. 그러니까 세법에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가치가 떨어졌는데 실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나 토지 주변에 쓰레기 하치장이 뭐 들어왔다. 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가가 됐다라고 해서 비용으로 인식하고 그걸로 인해서 세금을 깎아준다. 이런 것들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가상각의 개념은 정말 그 법적에 나와 있는 기계적으로 이제 반영을 해서 감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감가상각은 처음에 보시면 장부 가격을 기초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세법상 세무회계상으로는 장부 가격이 보통 이제 기업에서는 예를 들어 토지나 이런 것들을 몇십 년 전에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장부 가격이 굉장히 낮겠죠. 그동안에 이제 시세는 많이 올렸겠지만 장부 가격이 굉장히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부 가격, 옛날에 샀었던 그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해서 감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감가상각의 폭이 적어질 수가 있어요. 장부 가격을 기초로 하면. 그래서 뭐 요즘 기업들이 자산 대평가를 통해서 이걸 시세에 맞춰서 장부 가격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가 상각액이 좀 커질 수는 있겠죠. 어쨌든 감가상각은 기계적으로 따지는 것이니까 이 부동산의 실제 가치, 뭐 공시지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회계 장부에 쓰여져 있는 장부 가격, 즉 취득 가격을 기초로 해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럴 때 내용 연수는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내용 연수를 기초로 해서 감가를 하도록 하고 관찰감가법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감가상각은 그냥 세법상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게 감가가 얼마나 됐는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세법상으로 처리를 해서 감가상각액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감가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죠. 반면 우리 감정평가에서 얘기하는 감가 수정은 우리 감정평가는 뭐죠? 결국 부동산의 지금 현재 시점에 정확한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복잡하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지가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가 수정은 어쨌든 최대한 실제 감가에 맞춰서 감가를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감가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관찰 감가법 이런 것들도 인정이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관찰 감가법은
면밀하게 전문가가 감찰을 해서 이게 실제로 감가가 어느 정도 됐는지, 가치가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를 판단해서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세법에 반영을 해버리면 뭐 누가 관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다 달라진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근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감정평가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감가 요인들을 다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감가수정에서는 관찰감가법도 인정이 되고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을 다 반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실제 감가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감정평가에서 말하는 감가수정이고요. 그리고 이때 감정평가에서는 장부가격, 취득가격이 아니라 제조들 원가를 기초로 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경제적 내용 인수를 이제 반영을 해서 감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감가수정, 감정평가에서의 감가수정은 우리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을 다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의 경우에도 감가가 돼요. 물리적 감가는 아니지만 경제적 감가는 되죠. 땅 주위에 뭐 쓰레기 야치장이 들어왔다. 그럼 경제적 감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반영, 원칙적으로는 그런 걸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감정평가에서 물가 수정을 할 때는. 근데 세법상 감가상각은 무조건 건물이나 기계 같은 것만 되죠. 그러니까 세법상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토지는 시간이 흘러도 이제 감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비상각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법상으로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 감정평가에서 얘기하는 감가수정에는 비상각자산, 토지의 경우에도 경제적 감가 같은 것은 가능하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 지문, 객관식 지문에는 뭐 좀 간혹 나오는 그런 비교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로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가법에 관한 내용들은 우리가 거의 공부를 했고요. 211페이지 보시면 원가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치 평가에 관한 내용이 참고로 나옵니다. 어, 일단 원가법에 의해서 건물의 가치 평가라는 내용은 우리가 좀 전에 지금 배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면요. 현재 건물의 가치는 준공 당시의 가치에서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낡아져서 하락한 가치만큼 차감한 값이죠. 이게 지금 얘기한 제조들원가에서 감가수량만큼을 빼서 현재 시점에 건물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 딱 이 원가법의 딱 그 개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제조들 원가라는 개념이 예전에 그거를 만들었을 때 들어갔던 건축비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건축자재 가격이 폭등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건축비가 올랐을 수가 있죠. 그럼 현재 평가대상 건물과 같은 규모 및 같은 구조의 건물을 신축하는 비용이 최초 신축 당시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다라면 그거를 반영해서 제조들한테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치 하락이 발생하기 전 신축 건물의 원본 가치를 준공 당시의 과거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요. 준공 후에 수년이 경과된 현재 시점에서 준공 당시의 건물과 동일한 건물을 신축할 경우 소요되는 건축비가 얼마나 들 것인지 이것을 제조들학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이게 표현이 좀 재밌는데 이게 어떤 이제 교과서에 이런 표현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이거를 얼마 제조들학과 그 건축비가 얼마 들지를 따지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 바로 감가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현재 시점에 있어서 해당 건물의 경과 기간만큼 급속 노후화시키는 것을 가정하고 이러한 급속 노후화로 발생하는 가치 하락분을 감가 수정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비유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결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건물의 가치는 제조들업가에서 감가수정만큼을 뺀 것인데 경과였수만큼을 감가수정만큼을 뺀 것인데 이때 제조들업가는 현재 시점에 이 건물을 다시 지을 때 들어가는 건축비를 제조들 원가로 한다. 이 결론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의 내용은 그냥 이해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냥 비유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가법에 의한 토지의 가치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뭐 수익환원법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면서 장단점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벌써 이제 한참 전이긴 한데 우리가 감정평가 구체적인 방법론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세 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표로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이제 원가법의 뭐 장점, 단점, 뭐 특징 중에 뭐가 있었냐면 건물 같은 거의 가치를 평가하기에 원가법이 딱 적당하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제조자랄까, 감가수정 이런 개념들이 다 건물의 가치를 평가할 때 주로 쓰이는 적합한 개념들이잖아요. 근데 반면 토지의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가치 평가하기가 곤란하다. 이게 이제 원가법의 단점이었습니다. 그냥 토지는 뭐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든지 뭐 수익환원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때도 이제 공부를 했듯이 다만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도 원가법에서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원가법에서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성지, 매립지, 간척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토지는 그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토지가 우리가 인간이 노력이나 시간이나 비용을 들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가법으로 평가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토지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조성지, 그러니까 조성지라는 건 인간이 조성을 했다는 뜻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산을 깎아서 뭐 대지로 만들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성지잖아요. 그리고 매립지나 간척지는 이제 물 잠긴 땅을 메꿔서 땅으로 만든 거죠. 토지로 만든 거. 이런 것들은 인간이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가법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원가법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더 적합해요. 왜냐하면 새로 만들어진 매립지나 간척지를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가치를 평가하면 사실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유사한 메리트나 간척지가 흔하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 거래가 얼마에 됐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도 맞지 않고 또 당장의 메리트 간척지가 수익이 나오는 것이 아닌데 뭐 수익환원법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기도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성지나 메리트 간척지 이런 것들은 이런 식의 원가법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근데 원가법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조성원가법이에요. 그러니까 조성원가법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현재 시점에 이 토지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 어떤 비용이 들어갔겠죠. 예를 들어 이 땅을 살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지만 뭐 임야를 매입해서 현재 뭐 전으로 전환시켰다. 또는 뭐 전답을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뭐 대지로 만들었다. 이럴 때 그 단계마다 비용이 들어갔을 거죠. 뭐 땅을 사는데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고, 이거를 뭐 인허가 받는데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고, 공사 비용도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쌓아서 현재 시점에 그 땅값으로 보겠다라는 것이 조성업가법입니다. 결국 과거에 투입된 비용들을 다 더하고 더해서 현재 시점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조성업가법이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이런 원가 방식으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 또 감가 수정은 안 되죠.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감가라는 것은 특히 이제 물리적 감가라는 것은 그 건물이 내용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감가가 되는 것인데 토지는 우리가 영속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천년만년 영속적인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걸 이제 토지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원가법으로 토지 가치를 평가하더라도 이제 필연적으로 감가 수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조성원가법으로 토지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하면 그 원가, 그동안에 들어갔었던 비용이나 원가를 그냥 다 더해주면 현재 시점에 그 토지의 가치로 보는 것이고 거기에 뭐 경과 연수만큼의 감가 수정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분양개발법은 어떤 개념이냐면 현재 토지에 어떤 땅이 있는데 현재 토지에 개발 비용을 투입했을 때 조성되는 미래의 토지를 가정한 후 그 미래의 토지 가치에서 투입되는 개발 비용을 공제하여 현재 토지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분양개발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아주 쉽게 우리가 하나를 통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땅이 있어요. 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대지의 가치를 평가하고 싶어요. 근데 이때 조성원가법이라는 건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현재 시점의 대지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2년 전에 200, 200원을 주고 어떤 땅을 샀어요. 그리고 1년 전에 100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대지가 됐다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조성원가법은
이게 과거에 들어갔었던 비용을 다 더한다라는 개념. 200원, 100원을 더한 값이 현재 시점의 땅값이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 있고요. 반면 분양 개발법은 이런 개념이에요. 과거에 얼마 들어갔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대지, 이게 현재 시점에는 빈 땅이죠. 근데 이거를 개발하는 것을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지금부터 1년 후에 100의 비용을 들여서 개발을 해요. 그리고 2년 후에 예를 들어서 이 땅에 뭐 건물을 짓고 예를 들어 분양을 합니다. 그럼 분양을 했을 때 400의 수입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한다면 이 현재 시점의 땅의 가치는 얼마냐? 400에서 즉 들어오는 수입에서 비용, 나가는 비용 100을 뺀 값이 현재 시점의 땅값이다. 이렇게 보는 게 분양개발법이에요.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 뭐 그 건설 그 어떤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 뭐 매입하셔서 뭐 한때 뭐 빌라 짓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이 단독주택의 지금 땅값이 그럼 얼마가 적정하냐 이런 거 계산할 때 다 이런 식으로 하죠. 이걸 나중에 개발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나중에 분양했을 때 분양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냐 이걸 따져보면 분양 수입에서 개발 비용 뺀 게 현재 시점의 이 부동산 가격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분양개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조성원가법은 과거의 비용들을 다 더하는 것이고, 분양개발법은 가정을 해서, 미래를 가정을 해서, 미래 들어올 수입에서 나갈 비용을 빼서 네, 가치를 평가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게 그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시간 차이가 있죠. 우리가 화폐에는 시간 내 개념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화폐 시간 개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단순히 더하고 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들어갔었던 200원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바꿔줘야 되고요. 또 1년 전에 들어간 100원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또 바꿔줘서 더해줘야 돼요. 그리고 2년을, 이쪽 분양개발법 쪽도 2년 후에 발생하는 수입 400원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바꿔줘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죠? 할인이라고 하잖아요. 미래의 돈은 현재 시점으로 땡겨오면 줄어들죠. 근데 과거의 돈은 현재 시점으로 이렇게 가면 늘어나죠. 그래서 할증이 되고 미래의 시점의 돈은 현재 시점을 바꾸면 할인, 줄어듭니다. 그래서 400원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할인을 해서 구하고 미래에 들어가는 100원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할인을 해서 구해서 이걸 양자를 빼주면 이거와 이걸 빼주면 현재 시점의 땅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투자론에서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화폐 시간 가치 개념 해서 막 우리가 뭐 공부를 하는데 여기 이제 감정평가할 때도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분양개발법은 우리 뒤에 문제 있어요. 계산 문제 있는데 요거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이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대충 이런 개념이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